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애플, 티커 심볼로는 AWPL입니다.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여러모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있었죠. 그쵸. 전체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 EPS는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 괜찮았는데 정작 애플의 상징이자 가장 큰 매출원인 아이폰 매출이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약간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애플의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실적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을 떠받치고 있는 그 두 개의 큰 기둥 있잖아요. 하드웨어와 서비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시장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아가서 앞으로 애플 앞에 놓인 기회는 뭐고,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이 그래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애플의 현재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전체 성적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그리고 EPS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죠. 네, 전반적인 숫자는 견주했어요. 특히 그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띄었다고 하던데요. 앱스토어라던가 애플뮤직, 아이클라우드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요. 이게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데 이제 정말 아이폰과 더불어서 애플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제 애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애플을 그냥 아이폰 만드는 회사, 이렇게만 보면 사실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쉬워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의 애플은 강력한 하드웨어 판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아주 꾸준한 서비스 수익, 이 두 개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비스 부문이 이번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신호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일까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요. 애플의 전체 수익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는 어떻습니까? 신제품이 딱 나오면 확 팔렸다가 그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주기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제품 효과라는 거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매출은 상대적으로 그런 변동성이 적어요. 꾸준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매출이 하드웨어 판매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변동성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하드웨어 판매가 좀 주춤하더라도 서비스 쪽에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어주니까 회사 전체로 보면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보다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아, 마진율이 더 높군요. 네, 똑같이 100원을 팔아도 남는 돈이 서비스 쪽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애플에게 서비스는 그냥 부가 수입, 이런 수준을 넘어선 지는 꽤 됐고요. 어쩌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애플 생태계의 진정한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이 애플의 어떻게 보면 수익성 보루이면서 동시에 안정성 댐 같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서비스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좋은데 다른 한 축, 그러니까 하드웨어. 특히 애플의 정말 간판 스타잖아요. 아이폰. 이 아이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리 서비스가 중요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이폰인데 이건 좀 뼈아픈 소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구조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뭐랄까, 예전처럼 막 두 자릿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드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용자를 막 끌어들이기보다는 기존 사용자들이 언제 핸드폰을 바꾸느냐, 이 교체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졌고요. 경쟁 심화도 문제겠군요. 네. 둘째로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 이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성능이 다들 너무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2, 3년 전 폰도 지금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큰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2년, 3년, 심지어 4년 이상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정말 이건 꼭 바꿔야 해 할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용자들이 선뜻 비싼 돈을 주고 기기를 바꿀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혁신의 속도가 예정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요인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인데요. 아, 중국 시장 매출이 줄었군요. 네, 이게 단순히 화웨이라든가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미중 간의 갈등 혹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 같은 더 큰 그림의 영향일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애플에게는 혁신을 더 해야 한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 라는 압박에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아이폰 판매가 좀 둔화된 게 단순히 이번 분기만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또 길어진 교체 주기, 거기에 미중 관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얽혀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층적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팀 쿡 씨 이후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가오는 연말 쇼핑 시즌,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하죠. 이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자신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꽤나 야심찬 가이던스까지 내놨단 말이죠. 네, 상당히 강한 톤이었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아이폰 판매도 주춤한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이랑 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팀 쿡 씨 이후의 자신감에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 시리즈, 특히 그중에서도 고가 모델인 프로 라인업에 대한 시장의 초기 기대감, 그리고 선주문 물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게 실제 판매를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과거 아이폰 출시 때마다 좀 고질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초기 생산 차질 문제라던가 부품 공급 문제가 이번에는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면 이 신제품 출시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시즌 매출을 끌어올릴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생산이랑 공급만 잘 받쳐준다면 아이폰 17이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저희가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막강한 애플 생태계입니다. 아, 생태계 힘.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활성 애플 기기, 그러니까 실제로 전원이 켜져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 기기 수가 무려 20억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20억 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거대한 사용자 기반은 설령 아이폰 판매 증가세가 예전보다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서비스 부문의 꾸준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고 애플 뮤직을 구독하고 부족하면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애플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가 이미 너무나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20억이라는 숫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이폰 신규 판매가 조금 줄어도 이미 깔려있는 20억 대의 기기 위에서 서비스 매출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인정합니다. 네, 대단한 기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 전략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애플의 AI가 눈에 확 띄는 뭔가를 보여준 건 아니라는 평가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는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요.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애플의 AI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애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애플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좀 흥미로운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의 AI보다는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쪽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클라우드 AI랑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폰이나 내 맥 안에서 AI 기능이 바로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데이터를 밖으로 안 보내고요. 그렇죠. 당장은 이게 경쟁사들처럼 막 화려한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아서 좀 조용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애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애플이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프라이버시입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 네. 사용자 데이터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에 대한 우려를 훨씬 줄일 수 있죠. 평소에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해온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하고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전략입니다. 확실히 요즘 개인정보 민감한 시대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기 간의 연동성 강화입니다. 애플 하면 또 여러 기기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워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애플 생태계의 가장 큰 매력이죠. 바로 그 경험을 온디바이스 AI가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폰에서 뭔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맥에서 이어받아서 AI 비서가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던가 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기기들이 더 똑똑하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이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 즉 잠금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하드웨어 구매를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서비스 경쟁력과 하드웨어 판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중요한 포석인 셈이죠. 아하, 단순히 AI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 걸 넘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애플 생태계 자체를 더 끈끈하게 만들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온디바이스 AI 전략 이거 앞으로 정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적 발표 당일의 주가 움직임이 참 드라마틱했어요. 장중에는 막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는데 막상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게 하락했단 말이죠. 네, 변동성이 꽤 컸죠?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그 단기적인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에 더 실망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중요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아이폰은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 제품이고 그 상징성 또한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애플 하면 아이폰이니까요. 네. 따라서 아이폰 판매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에 민감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주가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판매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월가의 큰 손들, 그러니까 주요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좀 달랐다고요. 시간외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는 별개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79달러에서 무려 32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수, 바이 의견도 아주 강력하게 유지를 했고요. 와, 279달러에서 320달러로요? 시간외에서 주가는 빠졌는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올렸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도 하죠. 이런 다른 대형 은행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매수 추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 월가 기관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애플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폰 판매량이라는 그 단일 지표, 그 너머의 뭔가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더 이상 애플을 단순히 아이폰이라는 어떤 히트 상품 하나를 잘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제조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제조 기업이 아니라. 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그 20억대가 넘는 활성기기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애플이 매년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금 지급 같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자본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이폰 판매량이 조금 출렁이는 것보다는 이 거대한 애플이라는 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지속적인 가치 창출 능력, 여기에 더 크게 베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제조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애플을 바라보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변화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전환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 앞에 놓인 기회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또 경계해야 할 위협 요인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애플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서비스 부문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확장이요? 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앱스토어나 미디어 구독,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앞으로는 금융, 예를 들면 애플카드나 애플페이 같은 거요. 그리고 헬스케어, 애플워치의 건강 기능과 연동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애플 TV 플러스 같은 이런 훨씬 더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들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가 좀 어렵거나 귀찮은 그런 전환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애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사용자를 계속 묶어두는 그 락인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한번 쓰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강력한데요. 그렇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회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죠. 아, 비전 프로. 네. 아직은 가격도 비싸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초기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어떻게 매끄럽게 통합되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물론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려면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멀레나도 일단 한번 사보고 싶게 만드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이 필수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이 전 세계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비스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것, 그리고 비전 프로나 AI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경험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애플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플이 앞으로 좀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위협 요인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즉각적이고 또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반독점 규제 강화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규제 리스크.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해서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흔히 애플세라고 불리는 그 높은 수수료 정책이라던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 결제 강제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규제 당국의 압박이 더 거세져서 이 앱스토어 정책에 정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거나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애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이 서비스 부문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은 애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산 기지이면서 동시에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 중 하나잖아요. 네,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이유로 중국 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공급망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애플로서는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한꺼번에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른바 애국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거나 화웨이 같은 현지 경쟁사들이 다시 약진하고 있다는 점도 애플에게는 분명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중국 의존도를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애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기지로서의 리스크, 판매 시장으로서의 리스크, 중국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감입니다. 아, 혁신에 대한 압박. 네, 시장과 소비자들은 항상 애플에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one more thing, 무언가 혁신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이기도 하고 또 숙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최근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특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AI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다소 좀 뒤처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정말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애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거죠. 규제 리스크, 중국 문제, 그리고 혁신에 대한 부담감까지. 와, 듣고 보니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도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군요. 네, 그렇죠. 쉬운 길은 없죠.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애플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글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애플은 이제 단순히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또 다른 강력한 심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그야말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나타난 아이폰 판매 둔화는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성장통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다가오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의 아이폰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가 흐름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판매량이라는 그 하나의 지표가 오르내리는 것에만 너무 몰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높여갈지, 또 비전 프로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반독점 규제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또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주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층적인 시각으로
애플의 미래를 조망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이폰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애플이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온 이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단순히 더 빠르고 더 예쁜 기기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애플은 과연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하려고 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